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뒤 새누리당은 당내 봉합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다음 주 화요일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는데 원유철 의원의 선출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신당파들의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정계 개편 시나리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전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 서가번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우선 어제 나온 청와대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정무수석이 그동안에 한 54일 동안 이제 공석이 돼 있었는데 조윤선 네. 수석이 물러나고 났어요. 그래서 어제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는데요. 네. 우선 그 어떤 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최근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 관련된 그 사태로 말미암아서 당청 관계가 굉장히 좀 힘들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당시에 또 정무수석이 없었기 때문에 당청 간의 소통 창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뒤늦게나마 정무수석이 임명된 것은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예. 새로운 현기환 정무수석 내정자는 당과 청, 대통령도 취임을 하고 또 18대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당내 상황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예.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당청 간의 소통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무수석으로 임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뭐 19대 총선에서는 또 공천과 관련해서 또 심사위원장도 지내기도 해서. 그렇죠. 예. 그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이 현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공천 심사위원회 위원을 한다는 것은 비대위원장의 상당한 신임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신임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또 정무수석에 임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어떻게 문제는 현기환 의원도 저도 이제 같이 국회 생활을 해서 했었고 또 그 전에 주택은행 노조위원장 했거든요. 그때는 상당히 저랑은 가깝게 잘 지냈었는데 노총에서도 좀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안 말씀대로 그 발이 넓고 또 이렇게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만 문제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불통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얼마나 바뀔 것이냐. 단순하게 그냥 그 청와대의 심부름꾼 역할을 할 것인지 정말 이 국정 현안들 또 많은 그 낱마처럼 얽혀 있는 이 여권 내에 또 그 난제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조정하고 소통해낼 수 있을 것인지 소통하고 조정해낼 수 있을 것인지 결국 이 대통령의 그 얼마나 변하냐 바뀌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문제지 현기환 이 수석의 문제는 아닐 거다. 뭐 본인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앞으로 행보를 좀 지켜보도록 정무수석의 하겠고요. 역할이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청와대에도 뭐 계셔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정무수석의 역할이 대단히 크지요. 사실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문제는 대통령이 그 권한을 얼마나 줄 것이냐. 또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 이 말이죠. 스킨십의 문제가 뭐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풀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4일에 이제 새 원내대표를 뽑게 되는데 이날이 김무성 대표의 취임 1주년이기도 합니다. 이제 2기 체제를 이제 갖춰가게 되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원유철 전 전책위의장이 이제 합의 추대되는 쪽으로 좀 점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뭐 알았습니다만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지금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합의 추대를 하지 않고 또 경선을 치른다 하면은 당이 다시 한번 그 후유증을 앓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번 뭐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면서 국민들한테 많은 피로감을 줬습니다. 집권 여당이 당 내부 문제 때문에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걱정만 끼쳐드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당내 경선을 치른다면 또 그런 내용이 잠재됐던 게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의 추대를 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모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언론 보도대로라면은 원유철 그 현 전 정책위 의장이죠. 원유철 의원이 아마 추대 형식을 통해서 원내 대표에 임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그 조안은 어떻게 보시나요? 청와대는 이제 현기환 이제 수석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원유철
유력시되고 있는 이제 정책위장이 대표가 된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조화는 좀 잘 맞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뭐 잘 아는 처지죠. 물론 원유철 의원이 친박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친박계 내에서도 그렇게 강한 거부감이 없는 성격이 원만한 성격의 의원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누리당은 수도권 선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당직을 우선적으로 수도권 의원들을 차출해서 당직을 맡기고 또 그 당에 얼굴로 내세우고자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4선 의원 가운데 현재 당직을 맡지 않고 원내대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특히 직전에 정책위 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4대 개혁 과제랄까요? 이런 데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도 아마 원내대표를 수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집권당의 단합을 위해서 임시 미봉책으로 이렇게 합의 추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과연 그게 원유철 그 의원이 정책의장을 했고 유승민 의원과 결국 그 파트너십으로 이른바 배신의 정치의 한 가운데에서 마음을 졸이셨던 분은 아니겠습니까? 나타난 현상만 현재 그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참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정말 민주공화국에서 더군다나 집권당이 이 원내대표를 뽑는데 정말 이 눈 감고 아웅 그냥 이 우선 임시 미봉책으로 이 좋은 게 좋다. 과연 넘어갈 수 있을지. 배신의 정치의 그 가장 이 근본 원인이 결국은 이 다음번 이 공천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이 모든 시중 국민들의 모든 그 이 생각들 아닙니까? 결국 그 헤게모니 속에서 앞으로 집권당이 집권 세력이 얼마나 이 어려운 난국들을 헤쳐나가고 국민들에게 이 안전하고 편안한 이 나라를 정말 믿음을 줄 수 있을지 참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제 160여 명의 의원들이 그 공통된 의견 일치는 있는 것 같아요. 당내 경선을 치르면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현재 심재철 의원이 4선입니다. 수도권에. 그래서 같은 조건을 갖추었는데 심재철 의원이 나올 것처럼 했는데 최근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선을 치르면서 당내 분열이 일을 건 내가 맞겠다. 살신성의 차원에서 나가지 않겠다 하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당내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계기로 당에 화합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내년 총선가 힘들다. 그런 절박한 위기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공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공천 문제를 관장하게 된 사무총장에는 누가 오를 걸로? 글쎄요. 인사 문제라는 건요. 우리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다음날도 바뀔 수 있는 게 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 문제를 잘 모르고 단지 현재 언론에 공통적으로 또 등장한 인물 사무총장에는 황진아 파주의 3선 의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장성 출신이죠. 육군 장성 출신인데 황진아 의원 이름이 대부분 언론에 실리고 있습니다. 아마 황진아 의원도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인사가 모난 분 한쪽에 과도에 쏠린 분을 배제하고 좀 화합형, 탕평형 전체적으로 보면 원유철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황진아 현재 의원도 굉장히 성격이 원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친박도 아니고 또 강력한 비박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황진아 그 사무총장 설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국회 거부권 전국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당과 청이 이렇게 좀 부딪히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보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봉합하는 이제는 과정이고 그것이 이제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남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좀 이렇게 충돌하는 양상에서 약간 좀 무게 중심이 청와대로 좀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공천권 문제하고 또 관련된 거라서. 글쎄 일단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감이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일단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 정당은요 기본적으로 분열될 수습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 우리 진보 정당은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굉장히 용감하게 싸운 분들 많아요. 예. 보수 정당은 용감하게 싸운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십니까? 원래 뭐 이해하실 겁니다, 그건. 이 보수는 이 부패로 망하고 아니, 뭐 진보는 이 분열을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부패라기보다는 있는데, 보수 분들이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렇게 예. 무섭게 시베리아에 나가 혼자 싸우겠다는 분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문제는 일단락이 시베리아 기온도 많이 여기보다도 높고 그래도 춥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 많지는 않고 예. 그래서 일단 수습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건 있습니다. 내년 총선 이대로 가면 공멸이라는 건 이구동성 누구나 느낍니다. 친박이든 비박이든 간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봉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일단을 된 것 같고요. 공천 문제도 방금 지적을 해 주셨지만은 현재 당론으로 예. 일반인 뭐 국민 여러분께 잘 그걸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당론으로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거친 당론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경선제 이미 채택을 했습니다. 아, 예. 당론으로요. 그래서 이걸 가기로 했고 단 지금 야당이 어떤 안을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관련 법규를 바꿔야 됩니다. 예. 야당안과 같이 실시해야 되는 예. 관련 법규를 바꾸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당의 결정, 야당의 안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한 날 김포에 어디 고깃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뭐 식사하는 장면도 언론에 이제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 자신을 도왔던 이제 원내 부대표단과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내년 총선에서 꼭 살아남아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도 기자 출신입니다. 예. 아마도 그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후속 기사를 써야 되는데 별 쓸 게 없어요. 그건 정확히 말하면 원내대표단 해단식입니다. 예. 해단식인데 이제 원내대표단 중에 한 분이 김포에 지역구를 두신 분이 있어서 아마 자기 지역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아라. 아마 살아남으라는 표현은 아니고 내년 총선에서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기자들이 그것을 의역을 한 것 같습니다. 살아남으라고. 그런데 그 덕담입니다. 총선 앞둔 이 시간에서는 국회의원들한테 또는 선거에 나오는 모든 분한테 가장 큰 덕담은 내년 총선에서 특히 현역 의원들한테는 잘 되길 바란다. 살아남아라. 이야기는 덕담이기 때문에 그런 수수의 덕담을 했지. 당신들은 뭐 내 편이고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반드시 살아나와서 우리가 후위를 도모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거대한 해석을 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예. 친박연대라고 박근혜 당시 친박 계보가 대거 학살당했죠, 공천에서. 그때 박근혜 의원께서, 당시 예. 의원께서 자기를 지지하는 그 친박 세력들에게 꼭 살아서 돌아와라. 예. 그때도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예. 유승민 의원 비단 자기 그 부대표들 원내대표단 해단식이라고 합니다만은 예. 참 비장한 말이고 참 그 페이소스가 좀 느껴지는 조금 그런 온도차가 있는 있지 다른 않습니까? 해석을 주셨습니다. 본인의 뭐 미래도 뭐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정치적인 그럴 수 상황이라는 게 있죠. 또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예. 근데 유승민 의원의 지지도는 어쨌든 뭐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여권 내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김무성 대표까지 제치고 1위에 이제 올랐는데요. 잠깐 그래픽을 좀 보시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기반이자 본인 지역구가 있는 지금 차기 여권 내에서의 이제 그 순입니다. 유승민 전 대표가 19.2, 김무성 대표가 18.8, 오세훈, 김문수, 정몽준 이렇게 이제 순서가 나왔고요. 대구 경북에서 또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6.3%, 또 호남에서도 27.7%. 대전, 충청, 세종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뭐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일시적일지 추세적일지는 앞으로 유승민 원내대표 행보 본인이 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인지도는 급상승을 했죠. 이른바 대구 출신의 한 정치인에서 전국구 의원으로 굉장히 몸이 커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저 1위로 오른 배경은 야당 성향,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의 마음, 표가 대거 몰렸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새누리당 지지자들로만 비춰본다면 김무성 대표가 한 38%로 1위,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11%로 2위, 전 시장이요. 그다음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10%로 3위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반응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야권 지지 성향의 그 시민들을 하여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한 대선 후보 적합도 지지도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야권 성향의 표가 굉장히 몰렸다고 봐야죠. 어찌됐든 정치적 인지도가 확산된 큰 장점이지만 만약에 대권 후보가 되고 싶다 한다면은 당내 경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선을 통과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지금 저 그래프에서도 봤습니다만은 대구 경북에서의 변화의 추이는 유의미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해창 이 총재가 김영삼 대통령을 들이받았을 때 또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 세게 세종시법 관련돼서 세게 붙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결국 이 대권들을 잡고 또 이 대선 후보 반열에 올랐는데 결국 아직은 이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변화의 출발점이 될지 정말 아스팔트에 새싹이 돋아날지 안 의원님 말씀대로 결국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자기 그 정치적 소신들 또 철학을 힘있게 끌고 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이제 유의미하게 의미 깊게 바라보는 계기는 되겠죠.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를 좀 계속해서 해보죠. 혁신위가 지난 8일 2차위에서 어제 3차 혁신안을 내놨는데 당내 반발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당원 이게 왜 그런 소환제를 겁니까? 얘기했습니다. 당원 소환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3차에서는. 결국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좀 힘들고 또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문제 혁신안들이 최종적으로 발표돼서 그게 이제 그 최고위에서 논의되고 또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될 건데 결국 이 논란들이 뭐 일부 이 잡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은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또 수권 정당으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변화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게 현재적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요구고 또 국회의원들이나 모든 당원들이 또 바램으로 의해서 탄생된 이 기구인데 그 추이들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혁신위에서 혁신안도 발표되고 있지만 이 야당에서는 또 신당 창당 움직임이 조금 감지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당 창당 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네. 좀 보니까 대부분 지금 호남의 이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어제 보니까 뭐 또 일부 당원들이 탈당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의 지금 현재의 신당설이나 또 지난번 배신의 정치의 여권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원내대표의 이 싸움에서 보여줬듯이 공통된 게 결국 내년 총선에서 공천에서 살아남느냐 이 죽느냐의 이 싸움이거든요. 여기서 과연 내가 그 속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또 우리 진영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문제는 이 당원들이나 국민들이나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국 그런 이 모습들이 결국은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통상적으로 지난 쭉 선거 과정들을 봐도 선거 전에 만들어진 이 신당이 이 성공한 예는 없었습니다. 옛날 12대 때 그때 민주화 열풍이 갔을 때 김영삼 이 총재와 김대중 총재가 연합을 해서 만들었던 신한당이 그때 최초로 그 돌풍을 일으켜서 승리를 했지. 총선 때 이 급조된 그다음에 문제는 정치라는 게 명분이 중요하고 이념이 중요하고 또 국민적 요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모아서 끌고 갈 수 있는 또 지도자가 중요하거든요. 삼김 이후에 총선 전에 신당을 급조해서 성공한 사람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야 이 분열 이야기하면요. 가끔 이제 현재 새누리당 내에서의 그 친박 비박과의 분열 또는 뭐 친노 비노 간의 생시나 말하는데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아직 뭐 신당의 신자도 나오질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야당의 분열 상황은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가고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봅니다. 지금 그리고
뭐 새누리당 내에서는 그 분열이 그냥 좀 절제가 좀 가능한데 절제가 되지 않는 야당의 모습들은 현재 뭐 신당 움직임도 뭐 언론 보도를 보면 4군데가 있니 5군데가 있니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당이 사실 그런데 이제 정치가 제대로 쓰려면 야당과 여당이 바퀴가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 한국 정치는 야당의 바퀴가 항상 작았어요. 그런데 더 작아지고 여러 개의 바퀴가 나올 경우에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 안 의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이제 그런 논의들을 그 당이 쪼개진다느니 이 분당이 된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당내 몇 분들이 뭐 마치 이 진영에서 한 두세 분 같아요. 지금 쭉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도 그분들이 저는 전하듯이 말을 전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은 이 수도권의 그 어떤 의원들도 또 기타 다른 의원들이나 이 정치인들도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안 의원님께서는 뭐 새누리당에서는 그 절제를 한다고 표현하셨습니다만은 보수 진영은 기본적으로 언론과 또 그 세력이 결국은 지켜나가기도 하고 또 이 강력한 이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공천의 힘이 또 발휘가 되지요. 그러나 이제 민주당은 또 그에 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진보 진영은 이 다양한 의견들을 표출하고 또 민주적 이제 절차들을 중시합니다. 또 언론에서 새누리당 그 엄청나게 그 대통령과 유승민 그쪽해질 것처럼 보여도 친박과 비박이 이 분당, 싸움 이런 표현을 안 쓰거든요. 시간이 뭐 다 돼서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써주지 않죠. 그런 것들이 함께 좀 그 관찰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끝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짧게 김상곤 혁신안이 좀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짧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결국은 이상과 현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 인갑니다. 그리고 또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구성원들이 이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회의원들, 당원들까지 이 변화하지 않으면,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라는 이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감내하겠다. 그런 이 절제 그리고 용기, 인내가 없으면은 쉽지 않다.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가번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